자, 오늘 9월 강의 시작하는 날인데요. 저 이번에 모의고사반 9월, 10월, 그 다음에 11월 이어서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인데, 아마 뭐 9월, 10월, 11월 그 반이 두 개로 구분되어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진행하는 반이기 때문에 강의의 특성 이해하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강의 시작할 때 강의 개강할 때 인사하는 타이밍을 잘 못 잡겠어요. 시작하자마자 이선합니다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망설이다가 보통 소개도 없이 바로 강의를 시작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지금도 타이밍을 못 잡겠어요. 이선하고요. 자, 오늘부터 저희 월화 교육학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으신 자료 가지고 보면서 얘기 조금 할 텐데요. 저희 강의가 조금 신경 안 쓰시면 구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초반에 확실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저희가 9월, 10월, 11월 해서 모의고사 반입니다. 지금 기본 교재는 따로 없고요. 모의고사 반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현장에서 치르시고 거기에 대해서 풀이를 하고 첨삭을 받고 그다음에 상담을 받는 게 주된 활동입니다. 그래서 그 90, 10일 다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요. 이제 11월 같은 경우에는 그 수업이 하루만 있어요. 월요일에만 수업이 있기 때문에 그 구성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9, 10월 반 같은 경우에는 월화 이틀 동안 모의고사 보시면서 연습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개별 첨삭 8번이라고 지금 9, 10월 돼 있죠. 지금 이게 조금 복잡해가지고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커리큘럼 자체가 월화가 구분이 됩니다. 월화가 구분이 돼서 9, 10월 반 같은 경우 월요일 날은 모의고사를 2번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2번 모고 2회 실시를 하는데요. 이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월요일 날 치르게 되는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개별 첨삭은 없습니다. 개별 첨삭은 없고 대표 첨삭이 있습니다. 대표 첨삭은 지금 여기 오늘 쓰는 거죠. 오늘 쓰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쌤들이 쭉 쓰시고 나서 쭉 걷어가요. 쭉 걷어가서 제가 보고 그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추려서 첨삭을 한 이후에 다음 날 화요일 날 첫 시간에 월요일 날 썼던 모의고사 그 부분을 같이 볼 거예요. 제가 첨삭한 부분을 대표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2-3개 정도 해서 뭐 그 주제당, 문제당 2-3개 정도를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자기가 썼었던 논술이랑 비교를 하거나 채점 기준이라든지 뭐 서론이랑 결론이나 쓰는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서 정리하실 수 있겠죠. 대표 첨삭이 있게 되고요. 자, 이거는 화요일 날 수업에서 같이 정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 모의고사를 한 번 실시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첨삭이 있습니다. 화요일 날 보시고 제출을 하시면 제가 그 사이에 첨삭을 해서 그 다음 주 월, 화, 수에 돌려드리게 돼요. 그 다음 주 돌려드리게 되는 거죠. 개별 첨삭을 하게 되고 원래는 이 개별 첨삭을 진행하는 그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개별 상담이 있어요. 개별 상담이 있는데 지금 대략 예상하시겠지만 이 상태에서 개별 상담을 다 진행하면 일주일 내내 상담을 해야 돼요. 일주일 내내 상담하고 제가 첨삭을 못 해요. 첨삭을 제가 해요. 그죠? 제가 합니다. 원래 그 경우에 따라서는 조교분들이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희 수업은 제가 다 첨삭하거든요. 그래서 그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별 상담을 다 하는데 매번 하지는 못하고요. 인원을 반으로 나눌 거예요. 반으로 나눠서 격주로 상담을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담을 받으시게 되는 건 근데 이걸 가지고 제가 되게 고민을 하면서 짜봤는데 다음 주가 추석이더라고요. 추석이라서 추석주 때문에 애매하게 끊겨요. 애매하게 끊겨서 정말 그걸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지금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그 상담 예상표도 이렇게 복잡하게 짜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개별 상담은 선생님 개인적으로 보시게 되면 총 3번 실시하시게 됩니다. 3회가 있습니다. 3회. 개별 상담 3회를 하게 되고
내일 보게 되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개별 상담은 없고 개별 첨삭만 있어요. 왜냐하면 상담이 지금 월화에도 안 되고요. 월화수에 지금 상담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작년에도 저희가 3일 상담을 했었는데 월화수 상담을 진행하면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수업 끝난 이후, 화요일도 수업 끝난 이후 해서 2시경부터 해서 상담을 쭉 진행을 해요. 상담 진행을 하게 되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전부터 합니다. 오전부터 해서 하루 종일 상담을 짜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놓고 보니까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지금 추석이 수요일부터 걸려가지고 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때 상담을 배정하기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원래 상담을 빨리 해야 좋은데 그죠? 빨리 얼굴 보면서 왜 이렇게 썼냐고 그죠? 지금까지 뭐 했냐고 9월인데 이런 얘기를 얼굴 보고 해야 빨리 그래 지금부터 새로 태어나야지 이런 기분으로 막 열심히 하시게 되는데 그걸 못해서 되게 아쉽긴 한데 그건 아마 추석 때 충분히 그죠? 느끼실 거기 때문에 그 추석 기간 내내 벌써 추석이야 이러면서 그죠? 송편을 먹으면 목에 걸리고 되게 답답하고 그 경험하실 테니까 좀 아쉽지만 그래서 상담이 지금 2주차 거부터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2주차 거부터 상담이 진행이 되는 거고, 첫 주차 상담이 없이 개별 첨삭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들으면 대충 아는데, 또 돌아서면 그래서 뭘 한다는 거야? 그래서 많이 헷갈려 하세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간단하게 포인트를 정리를 하면, 일주일에 모의고사는 3번 보십니다. 3개씩 모의고사 문제는 실제로 현장에서 보시게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1개에 대해서는 항상 반드시 개별 첨삭을 받습니다. 상담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무조건 개별 첨삭은 다 받으세요. 그리고 격주로 선생님들은 상담을 하셔야 돼요. 개별 상담을 하면서 이거 왜 이렇게 썼느냐. 여기에서 답을 지금 얘기해봐라. 복습했으니까 확인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좋은 시간을 얼굴을 마주대고 제가 방금 그죠 주먹을 쥐면서 얘기를 했죠. 되게 위험한 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 상담 기법 중에 왜 우리가 좋은 시간을 가지자 이러면서 주먹을 불끈 쥐는 건 뭐로 볼 수 있습니까? 상담의 대화 기술할 때 그 말과 행동의 불일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찾아내는 거 있잖아요. 직면. 그렇죠. 방금 그러면서 저건 지금 직면으로 찾을 수 있어. 그렇게 보셨죠. 그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은 첫 주기 때문에, 첫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원래 모고가 2회가 진행이 되어야 하지만, 초반 오리엔테이션이랑, 그 다음에 기출문제 얘기 조금 하고, 그러다 보면, 2회는 조금 힘들고요. 오늘은 모의고사 한 번 보시게 되고, 내일도 모의고사를 한 번 보시게 됩니다. 오늘 보신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내일 대표 첨삭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일 보신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개별 첨삭을 다 받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주차부터 다음 주 화요일 날 보신 모의고사에 대해서 그때부터는 상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그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되게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내일 보게 되는 개별 첨삭 1회 첨삭본을 배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9월 19일 월요일을 보시게 되면 2회, 개별 첨삭 2회에 대해서 실시한 첨삭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개별 상담 1회차가 실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총 상담은 3번씩 받으시는 거 괜찮으시죠? 제가 불안해서 자꾸 여러 번 얘기하는데 괜찮으시죠? 그래서 좀 이따가 쉬는 시간에 이걸 하나 돌릴 거예요. 지금 4장 정도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월요일, 화요일 그 다음에 수요일 오전 오후로 구분을 해가지고 상담 가능한 시간 적어주시는 거 있거든요. 여기에는 가능한 모든 시간을 다 써주시면 돼요. 나는 월요일 오후도 되고 화요일 오후도 된다. 그리고 수요일 날 오전에 가능하다. 수요일 날 오후에 가능하다. 그러면 특히 수요일 월화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몇 시까지, 그러니까 몇 시 때 해주세요는 조금 힘들어요. 그건 제가 못 맞춰드리는데 몇 시 이전까지 혹은 몇 시 이후에 정도 이렇게 다른 학원이 있으시거나 그런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표기를 해주시면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편성에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오전 시간대도 몇 시에서 몇 시 사이, 그다음에 오후 시간대도 몇 시에서 몇 시 사이나 가능한 시간들을 다 정리를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짜 드릴 거예요. 여러 장 나눠 드리는데요. 다 쓰셔야 되는 거 아니고, 어차피 제가 다 취합을 해서 한꺼번에 볼 거기 때문에, 한 군데만이라도 다 표기를 해주시면 돼요. 알겠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상담을 예정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내일, 예상한 상담, 대략적인 일정은 안내해 드릴 거예요. 예측 가능하시게. 그러니까,
그 대략적인 시간표를 짜서 알려드릴 테니까 요거 가지고 정리를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상담.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11월 반에 대해서도 가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1월 반 같은 경우에는 9, 10월 반의 커리큘럼 중에서 화요일 커리큘럼이 그대로 옮겨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요일 커리큘럼. 그래서 모의고사는 한 번 보시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개별 첨삭 다 이루어지게 되고 개별 상담은 그때 인원 상태에 따라서 또 진행을 하게 될 텐데 대신에 그때는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수업이 월요일에만 있으니까 월화 상담을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뭐 전체 규모로 진행을 해도 아마 가능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지금 괜찮은데 꼭 시간이 지나면 이게 별거 아닌데 이상하게 헷갈려요. 이상하게 헷갈려가지고 저도 이렇게 여러 번 했지만 저도 가끔 헷갈리기 때문에 서로 신경 이렇게 확인하셔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반으로 나누는 기준은 별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원래 다 같이 해야 좋긴 한데 부득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냥 이름 순서대로 반반 나눌 거예요. 반반 나눌 거고 이제 그 기준으로 해서 그냥 2주차 하시는 분, 3주차 하시는 분 이렇게 구분을 할 거니까 그냥 요일만 표기를 명확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강의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는 말씀드렸어요. 별거 없는데 되게 바쁘네요. 그 다음에 이번 수업에서 보조 교재로 쓰게 되는 게 서브노트가 있어요. 서브노트가 있는데 이 서브노트는 저희가 문제 풀이를 하고 나서 관련된 이론을 확인을 할 때 같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 따로 자료보다는 이 서브노트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서브노트 있으신 분은 서브노트 보시면 되는 거고 또 이전에 저희 수업에서 썼던 요약 자료집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재본됐던 자료들. 그것도 큰 차이 없어요. 그게 이거보다 내용이 조금 더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걸 추린 게 지금 서브노트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이전에 개인적으로 따로 정리하셨던 서브노트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편하시다. 그거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생님 서브노트가 있다. 그거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기한테 익숙한 거. 그다음에 어떤 영역의 어떤 이론을 내가 빨리 찾아가실 수만 있으면 무슨 자료를 보셔도 상관없으시니까 그건 그렇게 편하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네. 혹시 먼저 예고를 해드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일은 제가 이론 진단평가를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괜찮으시겠죠? 또 허락을 받아야 되게 막 불편해하시고 화내시고 막 이럴 줄 몰랐다고 막 네, 하시는데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페이지 드디어 넘어갑니다. 저희가 9월달, 이제 9월달 들어가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런저런 공부에 대한 준비들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 상태인데 대신에 이제 공부하신 상황이라든지 공부가 되신 그 결과물에 대한 차이는 아직까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은 약 석 달 정도 조금 더 남은 상태이긴 하지만 석 달 정도 남았지만 그 정도 상태가 됐을 때 내가 예상했던 이 정도는 공부를 했겠지, 이 정도는 되어 있겠지 생각했던 거에 도달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 시간을 너무 적게 남았다든지 촉박하다든지 그렇게 생각하실 건 전혀 없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많이들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장에서 모의고사를 보시다 보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현장에 와서 글을 쓰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보다 잘 써요. 이상하게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쓰는데 주변 사람들은 더 빨리 쓰는 것 같고 또 더 많이 쓰는 것 같고 더 쉽게 잘 쓰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전혀 신경 쓰실 건 없고요. 물론 이제 자극이 되기는 하죠. 조금씩 공부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자극이 돼서 좋은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거 가지고 괜히 막 신경 쓰시고 이래서 될까 안 될까 염려하실 건 없고 그냥 내가 해야 되는 거 지금부터 잘 해 나가시면 시험 때까지 무리 없이 잘 정리하실 수 있을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안하게 쓰세요. 그리고 모의고사 현장에서 쓰시는 것들이 있으시면 내셔야 됩니다. 반드시
반드시 내셔야 됩니다. 근데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걸 어떻게 내느냐. 불쾌하다. 내가 이렇게 쓴 걸 다른 누군가한테 보여주는 게 너무 불쾌하다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 못 쓰시더라도 가끔 보면 막 반절도 안 쓰시거나 못 쓰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거 내봤자 첨삭 받을 게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안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가급적 많이 보고 많이 피드백을 받아야 좋아져요. 그다음에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하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이름 누구가 뭐 썼는데, 서론을 이렇게 절대 얘기하고 다니지 않고, 제가 나중에 뭐 채점을 해서 점수를 올리고 그런 거 아니니까, 실제 시험이랑 그런 건 아니니까, 정말 편안하게, 지금 내가 어디까지 쓸 수 있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를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모의고사 그래서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하게 되세요. 편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 있어요. 저희 화요일 날은 OMR로 진행을 해요. 월요일은 그냥 지금 답안지 받으신 걸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화요일은 OMR. 그래서 진짜 저랑 약간 연습해 보시는, 생각보다 글씨가 참 안 써집니다. OMR이. 그냥 우리가 일반 답안지에 썼을 때는 이뻤는데 OMR에 쓰면 되게 막 예쁘지도 않고 막 번지고 미끌리고 손도 아프고 막 이상하게 땀이 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연습하게 될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드디어 2페이지 들어가면 우리가 이 시점에 교육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것, 내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지, 이론 정리상 이론 몇 % 정리가 되셨어요? 지금 9월 달에.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어렵죠. 근데 우리가 보통 1년 공부 계획을 했을 때 9월 달쯤 되면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거다. 아마 그때는 내가 이 정도 되어 있을 거야. 예상하는 게 있잖아요. 한 몇 %? 이론에 대한 이해는 다 되셨을 거고, 그다음에 이론에 대한 세부적인 암기가 문제인데, 세부적인 암기가 한 70% 정도 되셨으면 9월 달 시작하는 시점에 베스트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난 아직 100%가 못 됐는데 아직도 멀은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100% 시험 때까지 해도 100%는 안 돼요. 그다음에 시험 공부는 100%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에요. 100%를 목표로 하면 망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고, 하다 보면 모르는 게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고, 내가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 부분이 끝이 없이 나와요. 근데 그런 부분 하나하나 다 붙잡고 앉아서 공부를 하다 보면 정작 해야 될 걸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대략 80% 정도 목표로 해서 중요 사항들 다 쓸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시험 때까지 정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긴 한데 내가 좀 잘 아는 부분, 모르는 부분들 구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지금부터는 잘 아는 건 루틴하게 빨리빨리 돌리시고, 잘 모르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진짜 이제 마지막이다 라는 기분으로 세심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하는데요. 저희는 지금 이번 문제에서 9월달,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주제를 겹치지 않게 내요. 그래서 오늘 다루는 주제는 10월달 끝날 때까지 다시 안 나옵니다. 이번 문제에서 한번 다뤘던 주제들은 이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다른 주제들을 섞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복습하실 때, 문제 푸시고 정리하실 때 항상 마음이 시험 전에 내가 이걸 마지막으로 본다. 오늘 어떤 영역이 나왔으면 이 영역에 대한 정리는 오늘에서 끝낸다 라는 기분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으로 더 안 보시고 안 보시고 가면 안 되고요. 물론 그 전에 한 번 더 보시고 또 개인적으로 정리하시겠지만, 정리하실 때 마음가짐 자체가 진짜 마지막이다, 지금 보는 게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보시기 바래요. 자, 논술의 서술 수준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거 우리가 같이 파악할 겁니다. 이론 정리, 문제를 중심으로 핵심 이론의 완벽한 반복 정리, 완벽한 반복 정리. 주요 출제 영역은 이론의 세부사항에 대한 암기도 중요하다. 세부사항도 중요한 것 같아요. 초반에는 교육학 논술도 스타일이 조금씩 변해왔잖아요. 변해왔는데 초반에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을 물어보진 않았는데 점점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세부적인 사항들의 핵심적인 키워드를 물어보는 항목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외워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면 외우세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론 정리할 때 추가적으로 여기는 외워야 돼요, 암기해야 돼요, 체크를 한 번 더 해드리잖아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꼼꼼하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논술 쓰기, 주당 2-3개 완결된 논술 연습,
피드백 수정을 통한 쓰기 능력 확보, 상황에 따른 서술 포인트 연습이 필요하다. 서론 결론 양식화가 필요하다 얘기를 하는데 서론 결론은 아직까지도 아마 자기 스타일을 잡기는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10월달 넘어가야 어느 정도 보여요. 물론 이전에 좀 오래 공부하셨거나 많이 쓰셨으면 지금 이미 다 어느 정도 양식화 스타일화가 되어 있으실 텐데 그렇지 않고 지금 올해부터 공부를 시작하셨거나 쓰기 연습 자체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초반에 서론 결론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거든요. 근데 시간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그다음에 이걸 지나치게 양식화해서 나는 공식처럼 어떻게 쓸 거야. 도입 문장은 이렇게, 그다음에 결론이 그 마무리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식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되게 위험합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올 줄 알고. 문제 형식이 계속해서 바뀌어 왔는데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제 영역 자체가 되게 폭넓게 지금 연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도식화한 서론으로 들어가면 보여요. 아, 이 사람은 무슨 공식처럼 해서 글을 썼구나라는 게 정말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개 읽으면 모르는데 많이 읽으면 정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도식화해서 공식처럼 뭐 도입 문장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그 쓰시면서 전체 주제 영역들에 대한 세부적인 지식과 구조화를 통해서 묶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론에 대한 정리가 진짜 한 80%, 80% 정도는 정리가 돼야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쯤 됐을 때부터는 서론 결론 쓰시는데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접근하시면 되겠고 아직까지는 기본적인 사항들 위주로 정리하셔도 괜찮습니다. 형식만 갖춰서 쓰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서결에 너무 초반에 스트레스 받으실 거 없어요. 그런 사항들을 염두에 두시고 들어가시고요. 자, 이제 3페이지 보시면 교육학 논술 서술 가이드 있습니다. 다들 써보셨죠? 써보셨으니까 이 부분은 간단하게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육학 논술 기본적인 서술 원칙 첫 번째, 우리가 여러 번 봐가지고 이전에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근데 여러 번 봤지만 여러 번 봐서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지켜서 쓰진 않으시잖아요. 그죠? 또 얘기 들었을 때 조금 신경 써서 쓰다가 그 다음 주 되면 또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봐둘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쓰게 되는 교육학 논술은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논리적 구조, 세 구조를 가지고 반드시 쓰셔야 합니다. 처음 교육학 논술 도입됐을 때는 서론, 결론 안 쓰시고 본론만 쓰시는 답안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초반에는 진짜 초반 시험이 12월 시험 전에 5월 달에 시험이 한 번 있었거든요. 특수교사 추가 선발 시험이라고 5월 달에 있었는데 그 시험 같은 경우에는 서론 결론 안 쓰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이제 서결만 써도 점수가 어느 기본 점수 이상이 나올 정도로 이 형식을 잘 못 갖춰서 쓰셨는데 지금은 서론, 본론, 결론 다 갖춰서 쓰시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다 없잖아요. 서결 반드시 쓰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서론 쓰시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서론은 여기 나와 있듯이 주 역할이 문제 제기입니다. 내가 이 글에서 무슨 이야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글이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서론을 잘못 이해하시면 뭔가 멋진 도입, 그죠? 그러니까 내 글솜씨를 뽐내야겠어. 내가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 서론에서 보여주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저도 그거 샀어요. 교육 명언집 해가지고 교육의 영역에서 쓰는 그 각종 그 학자들과 도서에 나오는 것들을 모아둔 거를 저도 봤는데 그 읽으면 좋긴 한데 궁금하시죠? 그죠? 한번 정리해서 드릴까요? 근데 그걸 외우는 것만큼 의미 없는 일은 없어요. 그런 게 전혀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멋진 글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문제를 제기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교육학 논술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줘요. 이런 게 문제예요. 이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육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 같은 문제를 제기를 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글의 내용과 목적으로 삼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 내가 이 글에서 모든 교육학적 문제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육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 글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할 거예요 라고 한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한정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되게 막연하게 도입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모든 문제들에 대한 그 모든 접근을 다 열어놓고 지금 문제를 쓰시는 거잖아요. 서론을 쓰시는 거기 때문에 되게 불분명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제 영역으로 나와 있는 사항들이 있으면 그걸 어느 정도는 짚어주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지금 문제 출제 경향도 보게 되면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문제 영역들을 좀 더 분명히 해서 주면서 서론 쓰실 때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참고해서 쓰실 수 있도록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제기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인데 문제만 제기하면 글이 심심하잖아요. 이 글에서는 학생들의 동기, 그다음에 뭐 교수 방법, 학교 행정 조직의 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한다. 이것만 쓰면 글이 너무 성의 없어 보이기도 하고 잘 못 쓴 글처럼 보이니까 문제 제기 전에 항상 뭘 쓴다? 문제 배경이에요.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논의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요. 주제, 논의의 필요성, 가치, 의미 를 정리해 주시면 돼요. 문제를 왜 냈을까요? 중요하니까, 필요하니까, 지금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문제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문제들이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니까 그 문제를 냈겠죠. 그러니까 자, 이 문제들이 최근에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이런 저런 부분에서도 많이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중요한 영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정리하고 확인하는 게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서,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다.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도입해 주시면 되는 거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제 영역을 확인을 하셨으면 얘네들을 왜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야기를 하는 이유,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이 문제로 굳이 다루어야 하는 이유, 수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굳이 이 주제를 다루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도입을 해주시면 그게 배경 문장이 됩니다. 배경 문장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겠다. 자, 이러면 이게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 읽어보시면 누구나 다 찾을 수 있는 부분이죠. 굳이 도식화하거나 양식화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제 제기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본론. 본론은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 지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주제 영역들이 좀 세분화돼서 나온다고 할지라도 배점 기준 단위로 묶으셔야 돼요. 단락을 그냥 임의적으로 주제가 4개가 나왔네?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해서 2개 묶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본문을 2단락으로 쓰신다든지 저번에 제가 한 5개짜리 내봤더니 더들 묶으셨어요. 5개 주제를 내봤더니 2개, 1개 이런 식으로 되게 쓰고 싶은 대로 많이 묶으셨는데 괜찮은데요. 채점자들이 봤을 때 잘 찾을 수 있게 쓰셔야 돼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키워드가, 포인트가, 답안이 어디에 있는가가 보여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묶으면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채점자들은 물론 열심히 채점을 하겠지만 채점을 하는 상황이 되게 가혹한 상황일 거예요. 되게 많은 답안지를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안에, 그리고 되게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걸 신경 써서 채점을 해야 되는 되게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라서 실수로 못 읽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못 찾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저희가 보통 3명이 채점을 하죠. 한 답안지를 3명이 채점하는데 그중에 한 사람만 그걸 못 봐도 점수가 많이 빠져요. 총점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채점자들의 채점 편의성을 고려해서 단락은 배점 기준으로 묶는 게 가장 안전하더라. 그렇게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두 번째, 한 문단에 하나의 주장과 이야기를 한다. 배점 단위로 묶으라는 얘기예요. 순서 바꾸시는 건 최악입니다. 최악입니다. 문제에서 배점 단위 해가지고 딱딱딱 나와 있는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3번째 걸 2번째로 올리고 2번째 걸 4번째로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단의 구조나 순서를 완전히 뒤바꿔서, 왜냐하면 그 글을 쓰시는 분들 생각에 이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좀 더 논리적으로 구조를 탄탄하게 짜서 새로 짤 거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런 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생각이 안 나서 그렇게 쓰시죠. 2번째 게 생각이 안 나서 먼저 3번째 거 쓰고 4번째 거 쓰고 생각나면 2번째 거 써야지 해서 쓰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비워놓고 쓰시는 게 차라리 낫지, 중간에 순서를 바꿔서 쓰시게 되면 좋지 않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초반에는 저도 시험 초기에는 바꿔 쓰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될까 싶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진행을 하면 할수록, 수업을 하면 할수록 순서를 바꾸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문제 구조 자체도 전체적으로 한 편에 완결된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면 구조를 완전히 새로 짜야 돼요. 굳이 그렇게 힘든 길을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순서를 지켜서 쓰세요.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문단은 두 가지식으로 구성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급적 지키실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자, 본문에 개별 단락 하나하나를 구성하실 때는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사항이 뭘까? 자, 문제 요구,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문제에서 어떤 이론의 개념과 그 이론의 장단점을 쓰라 그랬으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이론의 기본 개념, 그러면 장단점, 장점, 단점이 있구나. 그건 반드시 내용 안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죠. 근데 그것만 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교육학 논술은 논술이죠. 글의 형식 자체가 논술이에요. 논술은 기본적으로 주장이에요. 사실에 대한 정확한 서술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답을 생각합니다. A가 뭐야? 라고 물었을 때 A는 이거예요. 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은 사실이 아니에요. 내 주장인 거예요. 주장이기 때문에 주장은 문제 요구사항에 대한 답이 주장이 되게 되는데 주장을 했으면 항상 뭐가 필요합니까?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근거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사항이 이론적 근거.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했던 교육학 이론들, 이론적 근거가 있고 다음에 제시문에 있는 사항들이 있어요. 제시문을 그냥 주는 게 아니죠. 그죠? 제시문 안 줘도 돼요. 문제만 줘도 돼요. 뭐 어떤 이론에 대해서 중요 사항을 쓰고 그다음에 관련되는 장단점을 서술하세요.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쓰세요.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제시문을 주는 이유는 제시문을 가지고 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단락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 건 요구사항, 즉 답을 쓰셔야 되고 이게 왜 답이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근데 그 근거가 이론과 제시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면 됩니다. 이 구조를 신경 쓰시면서 본문을 구성하시면 키워드가 빠질 이유가 없어요. 채점에 있어서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점 기준 자체도 되게 분명하게 채점 기준은 안 나왔지만 배점 항목을 보게 되면 몇 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수가 되게 세분화해서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략 짐작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랬을 때 답을 쓰실 때 해당하는 항목만 쓰시는 게 아니라 관련되는 이론이나 제시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빠뜨리지 않고 글을 구성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구성하시면 되고 이랬을 때 가급적이면 문단의 형식을 두괄식이나 양괄식으로 쓰시면 깔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변수가 있죠. 지금 작년 6월부터 변한 시험 형식 때문에 완벽하게 두괄식으로 쓰기가 조금 까다로운 게 각 단락들을 연계하거나 각 내용들을 큰 주제를 중심으로 묶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괄식, 양괄식이 다 지켜지긴 조금 어렵고 대신에 그 도입 문장이나 정리 문장을 개별 단락에 꼼꼼하게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기출문제 확인하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확인을 할게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어렵진 않았는데 채점 결과가 그렇게 좋진 않았죠. 재작년, 작년 시험 결과를 놓고 보면 점수 비슷해요. 근데 재작년 시험 보고 나와서 사람들 막 시험 치다가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어렵고 힘들게 느껴졌던 반면 작년 시험은 다들 끝나고 나서 다들 괜찮다. 난 잘 썼다. 다들 그랬거든요. 근데 점수를 보면 재작년부터 오히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술의 형식이나 논리적 구조를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는 문제 형식을 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도 있기 때문에 작년 시험 형식, 재작년 시험 형식 좀 이따가 같이 기출문제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은 짧고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다. 문장은 길게 쓰시는 게 안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머릿속에 쌤들이 글을 쓰실 때 기본적으로 교육학 논술을 쓰실 때 가지고 계셔야 하는 태도는 이 글은 전문가가 읽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하고 쓰실 수가 있느냐 하면 가장 비슷한 형식의 글이 대학교 때 쌤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보실 때 썼던 답안이나 아니면 레포트 있잖아요. 어떤 주제를 주고 레포트를 썼던 형식이랑 제일 비슷해요. 우리가 쓰는 글 자체가. 그래서 글을 쓰다 보면 이 글은 교수님이 읽을 거야. 문제를 출제한 수준의 전문가가 내 답을 봐줄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라고 생각하고 쓰시면 안 됩니다. 이 글은 전문가가 읽지 않는다. 비전문가가 읽는다. 내가 글을 읽는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글을 쓰셔야 돼요.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어떤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든지 후배들한테 내가 뭘 좀 가르쳐준다라는 마음으로 글을 쓰시면 글이 제일 깨끗한 글이 나와요. 그러니까 글을 어렵게 쓰시면 안 돼요. 이게 논술이다 보니까 우리가 되게 평소에 안 쓰던 말을 쓰려고 그래요. 안 돼요. 평소에 안 쓰던 말을 쓰시면 바로 표가 나기는 나요. 물론 평소에 말을 어렵게 하시고 평소에 막 취미 논술, 그래서 뭐, 취미 막 사설 같은 거 구조화해서 쓰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취미가 있으실 수 있는데 보통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쓰는 글이나 말이랑 되게 차이가 있는 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고, 왠지 좀 더 어렵게 써야 될 것 같고, 왠지 현학적인 표현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쓰게 되면 문장도 꼬이고, 무슨 뜻인지 명확하지 않게 서술이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학생들한테 설명해 준다. 쉽고 분명하게 쓰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글들이 일단 점수는 좋게 받아요. 그리고 문장이 너무 길어지시면 안 돼요. 길어지시면 반드시 비문이 됩니다. 3문장, 4문장 더해지게 되면 반드시 주어 서술어가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끊어서 쓰세요. 자, 문장에서 다루는 단어와 표현은 분명하고 일관되게 제시한다. 특히 핵심 개념들이나 핵심 키워드 같은 경우에 자의적으로 줄여서 쓰거나 그다음에 앞에 썼던 말을 뒤에는 좀 다르게 표현을 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의 표현으로 일관되게, 그리고 그 표현은 가급적 문제나 제시문에서 유추할 수 있는 혹은 나와 있으면 그대로 쓰셔야 돼요. 이게 여러 번 하는데 그런데도 진짜 잘 안 지켜져요. 대표적으로 이론들 쓰실 때 저희 몇 번 연습했던 이론이긴 한데 마샤 있잖아요. 마샤의 정체감 발달 이론 있잖아요. 이게 마르샤, 저희 수업은 마르샤라고 많이 공부를 하는데 마르샤라고도 공부를 하고 마샤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그 문제에서 마르샤라고 써놓으면 마르샤라고 쓰셔야 돼요. 근데 답을 보면 마샤라고 쓰신 분들 되게 많아요. 말샤도 있어요. 그러니까 줄여서 쓰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쓰시다 보니까 너무 강박적으로 말샤 이렇게 쓰시고 하는데 문제 뭐라고 써져 있으면 그렇게 쓰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오스벨이라고 공부를 해도 문제 혹시 오즈벨이라고 나와 있으면 막 불편하지만 오즈벨이라고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의외로 많이들 실수하세요. 근데 감점을 하진 않지만 이제 채점하는 쪽에서 뭐 조금 그렇게 볼 수는 있으니까 우리가 답안을 쓰고 채점을 받을 때는 우리가 아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좀 맞춰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은 본론에서 다룬 개념을 요약하고 재현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서론만큼 힘들진 않지만 결론도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결론 쓰실 때 별로 정신이 없어요. 그죠? 대부분의 경우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그냥 뭐라도 쓰고 말아야지 쓰시는데 하고 하시기에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한 줄 이렇게 쓰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물론 너무 시간이 없으면 안 쓰는 것보다는 한 줄이라도 쓰는 게 낫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 우리가 좋은 점수를 기대를 하고 지금 점수 자체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죠. 지금 보면 좀 교육학 점수 같은 경우에 전공들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결론도 조금은 신경 써 주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요약, 재현. 자, 너무 촉박하면 둘 중에 하나만 하셔도 되는데 둘 중에 정말 부득이하게 하나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요약을 생략하시는 게 더 깔끔합니다. 글 자체는. 재현을 더 잘 쓰시는 게 좋아요. 자, 요약은 전체 글에 대한 우리가 본문에서 어떤 주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다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시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걸 너무 길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나왔던 주제 문장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다 쓰시는데 그러면 막 결론이 10줄 막 이렇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요약이 아니죠. 요약이 아니고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서론에서 우리가 뭐 심리 영역을 알아보고 과정을 알아보고 행정에 대해서 알아보자라고 얘기를 했다면 결론에선 이걸 한 수준 더 깊이 들어가시면 돼요. 심리 중에서
여기에서는 뭐 동기를 알아봤고 동기 이론 중에서 무슨 이론을 살펴봤고 과정이었으면 과정 설계에서 어떤 이론들을 살펴봤고 행정에서는 뭐 학교 조직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다. 그랬으면 요 구체적인 사항들을 가지고 이런 사항들을 무엇을 위해서 주제를 제시해 주면서 무엇을 위해서 정리했다. 확인을 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정리해봤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그게 이제 요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호는 항상 교사나 학교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해야 할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해주시면 깔끔해요.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까지 문제가 나왔던 추세를 보면 항상 교사가 중심이 되는 문제가 나왔어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다. 교사가 뭘 해야 될까? 우리 교육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교사가 뭘 해야 될까?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하기 싫어한다. 교사가 뭘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쭉 나왔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선 교사가 이런 거 하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교사가 더 노력해야 된다. 혹은 교사가 해당하는 분야들에 대한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 더 애써야 한다. 노력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연구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건데 주제가 좀 크게 나오게 되면 뭐 우리 학교 경영이나 학교 운영에 있어서 뭐 이런 저런 방식의 노력이 필요하더라. 우리 교육이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크게 정리를 해주시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교사로 쓰시면 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게다가 또 주제를 주잖아요. 최근에 경향은 주제를 주고 있어서 그 주제 영역과 관련돼서 마지막 이야기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결론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죠. 서론에서는 주제 영역들에 대한 분명한 제시가 필요했다고 한다면 결론에서는 뭘 해서는 안 된다? 논의사항 외의 큰 주제를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학생 동기 설계, 학교 조직 운영 등등 얘기를 했으면 이걸 만약에 학업 성취도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학업 성취가 주제라서 학업 성취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사 학생 동기 설계가 필요하고 교육과정 설계 잘해야 되고 학교 조직이 효과적으로 잘 움직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결론에서 써서는 안 되는 건 자, 이 얘기 다 해놓고 자, 학업 성취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저런 사항들을 확인했는데 학업 성취는 이것 말고도 우리가 논의했던 거 말고도 학생들의 가정 변인과 같은 사회적 요소가 크게 작용을 하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탐구도 탐색도 필요하다. 말이 되긴 되는데 안 하는 게 좋아요. 주제 자체가 다른 쪽으로 그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은 다른 이야기는 가급적 하지 않고 이야기를 했던 것만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글을 구성해 주시면 깔끔하게 됩니다.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개요는 이렇게 구조화해서 한눈에 봤을 때 조직화된 모습으로 짜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요 짜기 하면 우리 지금 답안지도 받으시면 앞에 초안지 드리잖아요. 초안지 드리면 초안지 개요 짜라고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초안지에 개요를 짜시면 되는데 굳이 또 초안지 안 쓰시고 문제지 구석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쓰시는 경우들 있잖아요. 문제지가 있으면 위에 더 있지만 제신분도 있고 배점 이렇게 있으면 개요 짤 때 이렇게 짜는 경우들 되게 많죠. 그다음에 맞다. 이렇게 짜시는 경우들 있잖아요. 안 됩니다. 이건 개요가 아닙니다. 낙서입니다. 낙서고 긴급한 우리가 답안을 쓰는 게 되게 편안한 상태에서 답안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60분 되게 촉박하죠. 이게 점점 더 촉박해요. 초반보다 훨씬 더 써야 될 게 많고 고려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정말 촉박한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짜놓으시면 내가 써놓고도 못 쓰는 부분들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반드시 초안지에다가 따로 이런 서, 본, 결 해서 본문 단락 다 구분하셔서 내용 키워드를 다 쓰지는 못하시더라도 최소한 내가 뭘 써야 되는지 문제가 뭔지 내가 답을 뭘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그 근거로서 어떤 이론들이 있겠다. 그 이론의 기본 키워드는 뭐가 있겠다. 정도는 구조해서 쓰셔야 빠르게 확인을 하실 때도 그 낭비 없이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초안지 크기가 크니까 여러 번 얘기해도 아직도 그렇게 많이들 쓰시는데 우리가 실제로 답안 쓰실 때 이걸 3개를 놓고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초안지가 있고 답안지가 있고
크기가 같은 문제지가 하나 더 있죠. 그럼 실제로 3개잖아요. 근데 우리가 책상이 크지가 않죠. 그다음에 실제로 시험 보시러 가셔도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저희가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일반적인 조그만한 책상이잖아요. 그럼 3개를 놓고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들 하시는 실수가 처음에 개요 짜실 때 문제지, 개요지 놓고 막 열심히 그 개요를 쓰신 다음에 개요를 보고 쓰셔야 되는데 문제를 보고 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덮어요. 개요를 써놓고 개요를 문제지로 덮은 다음에 그냥 답안지에다 놓고 글을 쓰세요. 안 보고 쓸 건데 개요를 뭐하러 쓰세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채점하고 상담하다 보면 이거 왜 안 썼냐고, 중요 키워드인데 왜 안 썼냐, 그럼 개요에는 썼다 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왜 안 썼느냐, 까먹었다. 그래서 일을 하시는데 보고 쓰셔야죠.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접으세요. 초안지가 너무 커서 그런 거예요. 너무 커서 볼 수가 없으니까 반으로 접으시거나 반의 반으로 접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 정도 크기로 접으셔서 요 안에 구조화를 해서 쓰시고 문제지 위에 올려놓고 쓰세요. 그럼 다 볼 수 있어요. 되게 당연한 건데 우리가 시험을 치면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작동기억의 용량이 제한되어 있어서 우리가 되게 편안한 과제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용량이 남아 돌기 때문에 그 안에 다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것들도 연습을 하셔야 되지. 나중에 시험 보러 가서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하시는데 안 돼요. 하던 대로 합니다. 평소에 하던 것도 잘 안 됩니다. 시험 보러 가시면. 그러니까 미리미리 잘 연습하셔서 쓰시기 바래요. 개요 너무 길게 쓰지 마세요. 저희가 지금 시간 자체가 개요를 길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60분 시간 하시게 되면 개요는 문제 읽고 분석하시고 개요 작성하시는 건 10분에서 20분 사이예요. 그래서 보통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완성하시면 제일 깔끔하고 20분은 진짜 마지노선이에요. 진짜 마지노선. 그러니까 난 진짜 개요 글을 되게 빨리 써서 개요를 좀 길게 짤 수 있어. 그런 분들이 20분이에요. 20분. 그다음에 나는 글 쓰는 게 조금 오래 걸려. 10분이에요. 그래서 10분에서 15분 사이를 목표로 개요를 짜시고 그다음에 그 정 안 되시면 20분까지인데 그러면 정말 후반부가 힘들어요. 그다음에 글 쓰시고 마지막에 그 퇴고하시는 거 한 2, 3분 정도? 그래도 한 번 읽어보셔야 되니까 2, 3분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 구조를 가지고 저희가 글을 써보면 본문 한 단락, 서결 한 단락, 매 단락 한 단락 쓰시는 게 6분에서 8분 사이에 쓰셔야 돼요. 7분, 6, 7분 정도 안에 쓰셔야 우리가 보통 주제가 4개 나오면 총 6단락을 쓰시는 거잖아요. 7분씩 쓰시면 42분 걸려요. 6분씩 쓰셔야 36분에서 40분 정도 안에 끝나는 거예요. 되게 빡빡해요, 시간 자체가. 그래서 서론 쓰실 때 많이들 많이 얘기 드리는 게 서론을 쓰는데 글이 안 나가서 머리 붙잡고 10분씩 글을 쓰셨잖아요. 결론 못 쓰세요. 그 글은 절대 마무리 못 합니다. 그래서 또 중간에 본문 쓰시다가 두 번째 글이 안 나간다. 어떡하지? 조금만 더 생각하면 조금 더 답이 나올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생각해서 10분 넘어갔죠? 절대로 글 마무리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해서 쓰세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실제로 글 써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중간에 제가 들어와서 시간 알려드리거든요, 보통. 15분? 10분 남았을 때쯤 알려드리면 다들 그때 깜짝 놀라면서 뭐? 이러면서 지금 막 본문 첫 번째 단락 쓰는데 10분 남았대 이러면서 쓰시는데 다 쓰시더라고요. 10분 안에 나머지를 다 쓰세요. 그래서 이거 되게 이론적으로는 한 단락을 6분, 7분 안에 쓰라 그러는데 나중에 실제로 쓰실 때 되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셔서 10분 안에 글을 다 완성하시고 하는데 이제 그 퀄리티는 우리가 그 뭐라고 얘기를 하긴 힘들지만 쓰시긴 다 쓰시거든요. 근데 이제 좀 내가 편안하게 내가 그 후회 없이 내가 쓰고 싶은 걸 다 쓰려면 요 정도 구조를 가지고 쓰시는 게 좋더라.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그 신경 쓰시면서 오늘 써보도록 해요. 좀 이따 쓸 거예요. 아, 그거 말씀 안 드렸다. 그거 맞다. 주제 알려드립니다. 이전에 수업 들으셨던 분은 이미 지난주에 연락 주셔가지고 주제 받고 오늘 오신 분들도 있으신데요. 제가 9월, 10월, 11월 모의고사 진행하는 동안에 난 이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난 지금 9월 달부터 공부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있으세요. 그러신 분들이. 11월 달에도 전 만났어요. 11월 달에도 상담하는데 이번 달에 시작했다고. 그동안 뭐 하셨어요? 전공했다고. 이러시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있으신데 9월 달에 시작하신 분들도 분명히 여기 있으시죠? 그죠? 있으실 거예요. 또 몇몇 전공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또 전공만 열심히 하시고 이제 9월 달에 처음 막 교육학책 펴보시고 이야 생각보다 많네? 이러면서 놀라시고 그러신 분들이 있으신데
그래서 이게 주제를 모르고 그냥 뭘 보고 쓰시는 건 되게 안 좋아요. 보고 쓰시면 절대 60분 안에 완성도 못 하시고요. 그다음에 보고 쓴 건 다음번에 쓰라 그러면 생각이 안 나요. 쓸 수가 없어요. 되게 시간 낭비예요. 진짜 형식 연습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론 준비가 많이 안 돼 있고 내가 잘 못 쓰실 쓸 게 별로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에 문자를 주시면 제가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주제 영역을 조금 크게 알려드려요. 어디 공부해 오세요. 그러면 공부해 오셔서 그거 가지고 글을 쓰실 수 있으니까 주말에 보통 토요일 이후로 문자 주시면 제가 다시 답을 드립니다. 그거 미리 공부해서 오시면 괜찮으시겠죠? 전화번호 뭐 다들 아시니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원래 첫 시간 전화번호 알려드려요. 010-4242-0239입니다. 자, 문자 주세요. 저는 카톡은 잘 안 보기 때문에 문자 주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어디 이상한 데다가 팔아 넘기지 마시고. 다 팔렸죠, 이미. 다 팔렸어요. 모든 게 다 이미 중국에 다 들어가 있어서 괜찮긴 한데 추가로 더 팔진 마시고. 자, 그렇게 해서 형식적인 부분들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저 이제 4페이지를 보시면 한글 맞춤법 나와 있는데요. 맞춤법 틀리신 분들은 없어요. 지금은 간혹 있어요. 여전히 간혹 있으신데, 그러니까 논술 쓸 때 하실 수 있는 실수이기 때문에 조금만 체크할게요. 저희가 이건 매 강의 시작할 때마다 하기 때문에 보신 분들은 되게 지긋지긋하시죠? 참으세요.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100개가 조금 넘는데요. 5페이지, 6페이지. 이거 심심할 때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평소에 내가 얼마나 잘 모르고 썼는지 알 수 있죠. 고치진 못하지만. 자, 6페이지 보시면 6번. 던과 든 있습니다. 던과 든. 이건 의외로 많이들 틀리십니다. 드물게 틀리십니다. 우리 잘 알고 있듯이 한국말에 어라는 모음, 어라는 모음 같은 경우는 과거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던이라고 하게 되면 과거의 의미, 뭐뭐 했었던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 선택 이야기를 할 때는 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든은 쓸 일이 거의 없고요. 교육학 논술을 쓰실 때 보시면 뭐뭐 하든 말든 뭐뭘 했든 안 했든은 너무 구어적이죠. 너무 구어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쓸 일이 없어요. 던, 과거에 했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학습하였던, 뭐 공부했었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의 실수 없으실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넘겨보시면 자, 8페이지 16번. 맞추다, 맞히다 있습니다. 발음상 거의 구분되지 않고, 이게 조금 애매한 이유가, 걱정스러운 이유가, 저희가 평소에 언어 생활을 할 때 별로 구분하지 않고 흔히들 틀리게 많이 쓰는 표현이라서 조금 신경 쓰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교육 평가 같은 거 할 때 평가 영역에서 혹시 문제가 출제되고 정답을 맞히다, 정답을 맞히지 못하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됐을 때 실수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보시면 정답이 있고 그 정답을 정확하게 답을 하는 건 맞히다라고 표현을 하셔야 되는 거. 옳은 답을 대다일 때는 맞히다라고 써야 된다. 관역을 맞히다 뭐 이런 것과 똑같이 정답을 맞히다 할 때는 맞히다라고 쓰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기억하기 싫으시면 안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글 맞춤법은 진짜 깔끔한 게 헷갈린다? 불분명하다? 내가 잘 모르겠다? 그걸 쓰지 마세요. 좀 이따가 나오는 로서로서 있잖아요. 전 진짜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로서로서는 잘 써봤자 본전이에요. 잘 써봤자 본전이고, 좀 애매한 표현에서 로서를 굳이 정확하게 쓰시게 되면 채점하는 쪽도 헷갈려요. 채점하는 쪽도 헷갈려서 내가 잘 써놓고도 이상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로서는 안 쓰실 수 있으면 안 쓰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추다, 맞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맞히다라는 게 헷갈리시면 그냥 뭐 정답을 썼다, 그죠? 정답을 뭐 말했다라든지 옳게 답을 했다라고 한다든지 얼마든지 한국말은 되잖아요. 그렇게 쓰세요. 헷갈리니까. 그걸 계속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거 맞추다 맞히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가 영역에서
난이도라든지, 그 다음에 그 변별도라든지 그런 걸 혹시 판단하는 문항 분석 관련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쓰게 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28번, 27번 요 두 가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로서로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로서로서는 잘 구분하시는데 쓰다 보면 정말 애매한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서는 자격이기 때문에 보통 앞에 사람이 오고 로서는 도구니까 사람이 아닌 그 도구, 그 물질들이 오게 된다, 무생물들이 오게 된다라고 보통 기억을 하는데 근데 교육학 영역에서는 그게 꼭 맞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격의 로서 앞에서도 꼭 사람 말고 다른 추상적인 개념들이 오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 기준만 가지고는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잘 구분하셔야 되고 그거보다는 27번이 실제로 더 많이 헷갈리는 표현입니다. 함으로와 함으로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답 쓰시는 경우를 보면 그 함으로라고 쓰셔야 되는 부분에 함으로라고 받침을 살려서 쓰시는 경우들이 흔히 있어요. 이 실수를 흔히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내용 자체가, 의미 자체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나와 있는 받침이 살아있는 함으로 같은 경우 원래 함으로써를 줄여서 함으로라고 쓰게 되는데요. 뭐뭐 함으로기 때문에 이건 도구예요. 도구. 무엇을 하는 것을 통해서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그는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다. 공부를 하는 걸 도구로 삼아서 은혜 보답을 한다는 거잖아요. 공부를 하는 행위 자체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받침을 살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 함으로 그는 부지런함으로 잘 산다 같은 경우에는 함으로가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유. 의외로 그 받침이 살아있는 함으로가 교육학 논술을 쓰시다 보면 많이 쓰게 되는 표현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 실수를 많이 하실 수가 있어서 두 가지 잘 구분해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입니다. 뒤에는 더 없어요. 그냥 평소에 쓰시는 표현들에서 뭐 실수 없게끔 정리하시면 되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셨다가 기출문제. 자, 기출문제는 작년, 재작년 12월 달 정규시험 문제만 확인을 할 겁니다. 그 기출문제 확인하고 세 번째 시간에 모의고사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참고하세요.